그 투자를 해오신 지도 좀 시간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경력이 또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 투자한지 알겠어. 그래서 얼마 벌었니?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자산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뭐 궁금해 하시면 당연히 공개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 2002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아직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교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카지노 딜러가 근로소득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월급의 한 80~90%를 계속 저축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제 총 자산, 그러니까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모든 거 다 합쳤을 때 한 4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제가 저축이나 소소한 재테크로 이제 자산을 그렇게 모았고, 4억으로 이제 경매 재테크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부터 17년 말, 18년 초까지 경매 재테크로 한 자산이 6배에서 7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시죠. 24억에서 28억. 네, 그래서 27억 정도가 이제 됐고, 그 돈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정비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주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고요. 2018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또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현재 제 자산이 그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자산이고, 지금 4년 후 순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자산 대출 다 빼고요. 우와.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또 되잖아요. 5년 후, 4년 후. 그러면 이제 또 늘어나겠죠. 아직은 그게 감안되지 않은 부분의 상태에서 지금 그럼 일단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27억에서 6배 해도 6, 20, 6, 6에 30, 60. 계산 잘하시네요. 150억이 되네. 150억이 되네요. 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체감을 못하는 게 아직도 직장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제가 기사를 쓰거나 뭐 펜트하우스에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든든하죠. 네, 서울의 핵심 지역에 대형 평형 아파트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벌이가 나쁘진 않으셨잖아요. 네. 카지노 딜러는 일반 직장인들 비해 소득이 높은 편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그 소득이 높으니까 이걸 그냥 저축해서 뭐 이렇게 좀 잘 운영해서 이걸로 그냥 집 사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주변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까지 해야겠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저희 회사 들어오면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초봉 자체가 6천, 7천만 원 정도가 넘고 뭐 한 경력이 2002년도에 예. 그리고 너무 우리 업계에 이게 약간 숨겨진 비밀인데 이런 거를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신입사원들은 낮아졌는데 카지노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한 5년차, 6년차 넘어가면서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근데 1억은 넘었지만 제가 이제 10년 먼저 입사한 선배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를 봤어요. 왜냐면 저의 10년 후 모습일 테니까. 봤는데 다들 똑같이 아무리 연봉이 1억이 넘어도 다 대출이자 걱정하고 자녀들 사교육비 걱정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들 은어로 팝콘이라는 게 있는데 봉사료예요. 손님들이 돈을 따면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줘요. 팁을. 그거는 매일매일 현찰로 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 직원들은 와이프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뭐 53,000원, 32,000원 이렇게 이제 현찰로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월급의 90%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월급은 다 저축을 하고 이 봉사료, 그러니까 저희 팝콘으로 생활을 해서 그렇게 초기 자금, 그러니까 종잣돈을 뭐 많이 모은 편이었죠. 근데 그 선배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 이대로 그냥 살면 현실에 안주해서 살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대출이자 걱정하고 자녀들 살교육비 걱정하고 살겠구나. 이게 연봉이 1억을 받아도 별게 아니구라는 걸 느끼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를 시도했는데 저한테 제일 맞았던 건 처음에는 경매 재테크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재테크로 조금씩 자산이 늘어났죠. 2013년 정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저축을 통해서만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전에는. 일반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랑 똑같은 거 했어요. 적립식 펀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ELS, 그러니까 주식 연계형 파생 상품 같은 것도 했었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 한 달에 한 주씩 사는 것도 했었고, 그냥 일반적인 재테크, 그냥 안전한 재테크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거 수익률 높은 적금 같은 것도 넣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만족스럽진 않으셨군요. 예, 수익률이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근데 제 선배들이 다 그런 걸 해요. 근데 저축하고 적금 넣고 하면서 생활은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리고 카지노 딜러라는 생활이 일반 분들은 되게 생소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잃으면 이제 각 나라 말로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8개국어 욕을 다 알아들어요. 막 몽골어부터 해서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욕을 다 알아듣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4개국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의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죠.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저도 좀 로망이 있었어요. 올인. 올인. 드라마. 이거 알면 연배가 그때, 올인 송혜교랑 이병헌이죠. 박주미, 누구지? 여자분 한 분 또 있었는데. 송혜교만 기억나. 저희 회사에서 같이 교육 받으셨어요. 저 신입사원 때 저희가 교육원이 있는데 송혜교 씨랑 같이 그 촬영할 때 교육 저희 회사에서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약간 카지노 이런 거에 대한 그때 당시에 한창 좀 로망이 그때 있었어요. 저 신입사원 때 한참 올인이 인기여가지고. 인기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도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3교대를 하시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3교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반근무를 하고, 반근무하면 저희가 밤 9시 출근해서 아침 6시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맞아요. 누워있다가 출근을 해요. 근데 제가 경매 재테크로 조금 성과를 이뤘던 거는, 그때 이제 반근무를 저희가 5개월을 해야 되는데 12달 중에 반근무 5개월, 낮근무 4개월, 아침근무 3개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5개월 중에 경매 재테크를 이제 아침 6시에 퇴근을 해서 한 2-3시간 자고, 입찰을 가고, 입찰 끝나면 임장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하다가 1-2시간 자고 또 밤에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3년에서 4년 정도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잠을 1-2시간밖에 안 주무신 거예요? 네, 거의 수면 시간은 한 2-3시간, 3-4시간을 경매 재테크로 그렇게 자산이 4억에서 한 27억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한 4년 넘게를 생활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3교대를 하면은 나는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언키님 같은 경우는 3교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 할 수 있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모닝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낮 1시 40분이면 퇴근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면 일반 직장인 분들은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모닝타임도 요새 미라클 모닝 막 해가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4시, 3시, 여자들 같은 경우에 화장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3시 반에도 출근하고 일어나야 되고,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집 먼 경우에는 4시에 일어나고, 가까워도 4시 20분엔 일어나야 돼요. 5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미라클 모닝이 되는데 1시 40분에 퇴근을 하면 대부분은 한 8시에는 자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예, 새벽 3시, 맞아요. 4시. 근데 저는 1시 40분에 퇴근을 하고 바로 임장을 가죠. 임장을 가고, 모닝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동생들에게 이제 대리 입찰을 맡기고, 수당은 5만 원씩 줬습니다. 5만 원씩 한 건당 5만 원. 근데 또 여동생이 인천 지역 이렇게 입찰할 때는 너무 멀다. 거기는 10만 원 줘라. 그래서 인천 지역 입찰할 때는 10만 원, 서울 지역은 5만 원. 그것도 이제 그런 가격을 형성해서 여동생이 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대리 입찰 부탁하고, 저는 1시 40분 퇴근하고 밤 한 8시 정도까지 계속 임장하고 강의 듣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그러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또 그날 공부한 거나 임장한 거 정리하고
한 12시, 1시에 자서 또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1시 40분에 퇴근해서 또 임장 가고 그거를 또 계속 반복한 거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데 그럼 이제 퇴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직급 기준으로는 39개월치 급여를 이제 희망퇴직금으로 주고 또 나가라. 퇴직금을 또 주겠다. 나가라. 팀장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회사 다닐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나서도 저희 회사에서 다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셨지만 일단은 다니겠다. 네. 그래서 아직은 다니고 있는데 요새 되게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밖에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수입적인 부분도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제 전체 수입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수입을 떠나서 또 직장에서 얻는 어떤 보람이나 즐거움이나 그렇죠. 또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것도 또 재밌고 또 제가 이제 외국어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회사 출근하면 외국어로만 게임을 진행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퇴사하고 나면 길 가는 외국인한테 갑자기 외국어로 막 물어보고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출근만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예전에는 전 세계 손님들이 다 와서 외국어로 소통하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아직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투자자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는 거에 있어서 또 좀 장점이 있나요? 그쵸.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자산이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도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저희 수강생들이나 저희 회원분들이나 저희 월북 카페 회원분들도 직장인들은 다 고민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임대 수익 쪽으로 초점을 잡느냐 두 번째 나는 시세 차익 쪽으로 초점을 잡아서 자산을 늘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실 맞아요. 텐데 저는 직장이 일단은 연봉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 차익에 투자만 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 받는 거는 뭐 관심을 두지 않고 물론 지금 임대 수익 받고 있는 부동산이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자산을 어느 정도 키우기 전까지는 제 기준으로 한 자산 기준 30억까지는 나는 시세 차익에만 몰두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모든 부동산 투자를 시세 차익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정적인 월급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능했던 건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현금 흐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와이프한테 줘야 되고 나도 생활해야 되고 근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시세 차익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좋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직장을 마음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예, 제가 회사 다닐 때 좀 윗분들한테는 버르장머리 없이 들릴 수 있지만 좀 불합리한 거나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직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근데 다들 윗사람한테 얘기를 못할 때 제가 항상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4년 전부터 나보고 노조위원장을 나가라 직원들은 노조위원장 안 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바른 말을 항상 할 수 있고 내 누적을 뭐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바른 말은 초반 때부터 했나요? 예, 약간 성격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부터 하긴 했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는 더 강하게 했죠. 네. 더 높은 사람까지 뭐 대표이사까지 그렇게 얘기하게 됐고 강도가 세지고 더 그죠? 위로 올라가고. 네, 특히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가 좋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뭐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투자금으로 자금 활용하기도 용이하고 자금 활용도 용이하고 특히 저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모든 투자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보증금 레버리지나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직장인의 장점을 누렸죠.
정말 직장인 투자자의 장점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아이언키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직사에 주는 편안함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직장인 투자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주 많은 자산을 지금 이루셨는데 그 자산을 이루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50여 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한 20여 채는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건들이고, 나머지 한 20여 채는 제가 폐차했을 때, 이제 요거는 경매 파트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폐차했을 때 저는 아깝다 그러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왜냐면 입찰을 했다는 거는 임장을 했다는 거고, 임장을 했다는 거는 그 단지나 그 지역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그냥 단순히 폐차했다고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폐차했는데 단지 내에 낙찰된 금액과 비슷한 급매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시 급매물로 또 매수를 했어요. 일반 매매로.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해서 낙찰되면은 솔직히 뭐 명도 비용도 들어가고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올 수리된 또 동호수를 저희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경매 나온 거는 그거를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그 경매가 나온 단지 내에 최고 급매물 중에서 내 조건에 맞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입찰을 할 때부터 전세가율 높은 구역 서울 아파트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폐차했던 구역들은 다 입찰가율이 높았던 단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세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가 2014년, 14년, 15년은 서울에 웬만한데 뭐 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갭으로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에 입찰했다가 폐차했을 땐 제가 그 공부한 자료를 활용해서 제일 저렴한 물건을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한 게 한 20여 채 되고요. 그 50채 투자한 것 중에서 나머지 10채가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했던 건데, 재개발 물건들인데, 재개발 물건은 제가 자산이 이제 5년 만에 6배가 늘어났는데 또 2년 반 만에 6배가 늘어났잖아요. 그게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거든요. 이 퀀텀 점프를 단위가 다르고,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이제 미래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 상승 속도가 굉장히 커요. 이 P라고 하잖아요. 프리미엄의 상승 속도가 특히 서울 재개발은 커서 가장 최근에 투자한 게 작년 12월에 투자한 흑석 9구역의 올근생 건물인데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달에 계약하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직 6개월도 안 된 물건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매매가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두리무실 얘기하는 것보다. 네. 권리가액이 13억 1,600짜리 매물이었는데 P가 8억이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1억 1,600인데 제가 1,600만 원 내고를 해서 21억의 올근생 건물을 샀는데, 요 물건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13위에 해당되는 권리가액 순으로 흑석 9구역의 조합원이 한 690명 정도 돼요. 근데 690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가액 순위가 1등부터 690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 물건의 권리가액이 13위라는 거는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13번째로 우선권을 주겠다. 13번째로 권리가액이 높으니까. 근데 흑석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남 성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고, 지금 기준으로 초투도 한 13억,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구역인데, 제 물건으로 저는 42평이랑 상가를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2평 지금 아크로 리바임 시세가 30억 가까이 가고 있는데 28억, 29억 정도 돼요. 근데 아크로 리바임은 이제 흑석 7구역이 재개발된 신축 아파트고, 지금 2년 된 아파트인데, 흑석 9구역은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주가 진행되면은 5년 후 정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되니까 아크로 리바임이랑은 연식 차이가 7, 8년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입지도 좋고 흑석 뉴타운의 대장주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42평 가격을 한 30억에서 35억 사이에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를 거기 지금 중앙대학병원 바로 앞에 있어서
약국 수요가 이미 대기 수요가 있어요. 아직 재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약국에 임대료 놓으면 1억에 350에서 400 정도를 받아요. 그거를 수익률을 역산하면 상가 가치가 한 15억 정도 나오거든요. 35억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 42평 아파트랑 상가 하나가 되면 이제 50억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20억을 투자해서 분담금 없이. 그런 투자는 내가 재개발 한 건 투자로 5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실투자금이 8억대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올근생 건물이니까 대출을 13억 이상 간평가에 8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간평은 조합 간평이 아니라 은행 간평. 그러니까 올근생은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저 같은 다주택자에게 너무 좋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 투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에 했던 투자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리고 흑석구구역의 42평이 전체 1600세대 중에 39세대밖에 안 돼요. 희소성이 그러니까 희소성이 너무 있고 최근에는 입지 좋은 곳은 대형 평형의 프리미엄이 훨씬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13이니까 39세대 중에 저는 안전하게 42평을 신청하고 올근생이니까 도정법상 상가는 상가를 받는 게 원칙이니까 상가를 한 채를 추가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죠. 와, 단위가 네, 단위 자체가 남다르다. 네, 단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들이 좀 와닿지 않는다. 진입을 너무 하기에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물어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저도 뭐 아파트 투자한 네. 것들은 최근에 뭐 작년 11월에 실거주 주택 매도한 거는 5억 4천에 사서 뭐 12억에 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매도해서 이런 건물을 사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비과세 세팅하고 9억 이상만 이제 양도세 내고 근데 또 세금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비과세나 뭐 임대사업자 등록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뭐 양도세 뭐 70% 장특공제를 받는다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다든지 저는 약간 절세 부분도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성공 사례가 정말 네, 남다릅니다. 자랑할 만한 성공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꽤 오랫동안 그래도 2013년부터 이제 투자를 경매부터 해서 재건축, 재개발까지 하셨는데 그 중간의 과정들이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으세요. 그럼요. 안 좋았던 사례도 있었을 것 같고 진짜 네. 자동 미라클 모닝이 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사례도 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럼요. 예. 제가 그 50여 채의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났던 건 없어요. 마이너스 난 건 없고 경제적인 수익만 놓고 보면은 다 이제 이익은 났는데 이익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제 수강생분들에게 이 상급지로의 이동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강남 상구를 투자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투자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이 적어서 서울 안에서도 평당가 낮은 구역, 뭐 노원구라든지 뭐 구로구라든지 그런 곳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전세가율 높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걸 매도하고 제가 계속 그쪽 지역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또 상급지로 올라가서 그 윗단계 뭐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올라오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성동구나 광진구를 투자하고 뭐 요새는 이제 용산구나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를 투자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 많이 올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경매를 낙찰받고, 이제 명도를 하고 전세 세팅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매도하고를 계속 반복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채수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서, 그거를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다 묶었는데, 거기에 이제 16채 정도를 묶었을 때 그거는 강제적으로 제가 8년 동안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묶었던 시기가 2014년, 15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7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할지 모르고 저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묶은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16채 정도의 아파트를 묶었던 게 지금은 이제 제 자산의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입지 좋은 데 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중에서 단기 모델을 안 해도 되는 기준으로 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강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광진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낙찰받고 2년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임대사업자로 묶었으면 진짜 묶었으면 지금 뭐 한 채당 6, 7억씩 다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요. 예. 크게 네. 뭐 손해가 났다거나 뭐 밤잠을 설쳤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또 아쉽긴 하지만 사실 지금이랑 다르게 이제 처음 투자하실 때 2013년 정도 됐으면 그때는 시세 흐름이 지금처럼 가파르지가 가파르지 않았어요. 맞아. 거의 심정지에 있는 상태였을 맞아요. 텐데 그때 왜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경매 투자에 집중했던 게 경매는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아니, 처음부터 싸게 사니까. 낙찰 받는 순간 2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오르지 않아도 나는 1억에 사서 1억에 매도해도 2천만 원 이익이라는 생각에 그때는 이제 오를 시기가 아니니까 그 마음으로 경매 투자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경매로 샀던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분이 또 이익으로 돌아와서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죠.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싸게 사면 맞아요. 이게 시세 흐름이 그래서 어떻게 되든 경매나 재개발이나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경매는 현재 시세에서 싸게 사는 거고 재개발은 미래의 새 아파트를 지금 세게 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을 안고 가지 않는 투자를 안 한 거죠, 저는. 네.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그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는요, 처음에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서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방 투자를 못 해본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핸디캡이에요. 왜냐면 저는 임장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투자는 단 한 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누가 여기 좋대더라, 뭐 여기 뭐 지하철역 들어온다더라, 뭐 그래서 여기 개발된다더라 그런 투자는 안 해보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조사를 해보고 다 손품 발품을 팔아봤을 때 판단이 서는 투자만 했기 때문에 임장을 많이 해요. 경매 투자는 임장을 꼼꼼하게 해야 돼요. 뭐 세입자부터 임차인 거주자부터 명도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임장 갈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투자하자는 기준 하에 서울이랑 가까운 투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뭐 수원 이런 데 아니고 뭐 일산, 분당, 뭐 하남 평촌, 요 정도 예, 평촌은 붙어 있는 곳만 예, 낙찰받은 건 없고요. 입찰은 해봤지만, 그러니까 서울이랑 거의 가까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 투자를 주로 하면서 서울이랑 가까운 투자를 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서울과 서울 수도권만 투자하자. 두 번째는 아파트만 투자하자. 왜냐면 시세 상승이 아파트랑 빌라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52채를 투자하면서 빌라는 딱 2건만 낙찰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아파트 투자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는데 아파트의 조건은 첫 번째 중소형 평형.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평형은 뭐 5구제곱미터부터 8사제곱미터 사이에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낙찰받았던 거는 뭐 5구제곱미터 매물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공급 24평 정도 되는. 24평에서 뭐 30평? 33평? 그리고 뭐 한 3분의 1 정도는 8사제곱미터 정도, 33평 정도. 왜냐면 일단은 그 국민주택 규모 안에 물건들이 수요도 많고 전세도 잘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낙찰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고 나중에 높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 놓을 때도 임대가 잘 들어오는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고 매도를 할 때도 내 물건을 많이 사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낙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3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았고요. 세 번째 조건이 또 중요한데 저는 역세권 아파트만 입찰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수요가 많고요. 역세권 아파트는 하방 경직성이 되게 강해서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역세권 아파트만 투자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가율이 높거나 아니면 전세가 상승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전세 수요가 항상 있는 그런 데로 투자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임대를 편하게 놓기 위함이지만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높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는 매매 수요도 항상 높거든요. 또 높게 팔 수 있고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면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4가지, 5가지 조건에 맞는 원칙을 지켜서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원칙이 정말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시세 차익은 그냥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지역만 정말 투자를 하셨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물건 선정이나 어떤 제가 입찰하는 거에 대한 목표 원칙이었고요. 저의 큰 투자 원칙을 보면 또 제 원칙 중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내 스스로와 가족에게 보상을 하자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재테크라는 게 가족의 응원도 필요하고 맞아요. 왜냐면 아내분이 하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남편분이 하는데 아내분이 맞아요.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낙찰을 받으면요.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그냥 아예 수익이 안 났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뭐 제가 뭐 노트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여행 경비를 제가 다 대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뭐 아내한테 뭐 명품백을 사준다든지 그런 어떤 보상? 그거를 이제 나나 가족한테 보상을 해야 가족들이 계속 응원을 해줘요. 왜? 그래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으셨네요. 그게 또 되게 지지를 받으면서. 네, 보상을 계속 해줘야 아 우리 오빠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잘 돼야 우리한테도 혜택이 오는구나를 가족들이 다 느끼게 해줘야 네, 계속 응원을 해주고 뭐 요새 뭐 낙찰 받았냐 어디 또 매도했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매도할 시기 아니니? 우리 또 이제 그러면은 매도할 시기 오면 또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니 그런 식으로 일단 그러면 투자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 지역적인 부분은 서울이거나 아니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품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만 위주로 하셨고 그 아파트를 결정할 때는 역세권 그리고 중소형 평형 또한 또 전세가율이 높거나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이루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매도 수익이나 그런 수익금이 나면 그쵸. 10% 정도는 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야 나 이 스스로와 투자 생활을 가족들에게 네. 나도 제가 이제 나도 자산이 많이 고생했으니까. 늘어나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활은 바뀐 게 없다. 제가 또 뭐 사적인 얘기지만 술 담배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친구들은 이제 오래된 친구들은 너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근데 진짜 유일하게 하는 게 운동이나 뭐 여행 같은 거 좋아하니까 뭐 운동할 때 또 남자들은 뭐 장비나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죠.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근데 또 돈 많이 들어간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골프도 잘 안 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한강 뛰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플렉스를 좀 누리기 왜냐면 위해서 나도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보상을 받아야 꾸준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가족들만 내가 해서는 안 투자해서 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껴야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자전거 한 대를 사도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를 사고 뭐 헬스할 때 헬스 장갑을 사도 제일 좋은 걸 사고 그런 식의 소소한 그래야 투자 생활을 오래 그리고 그 수익이 그런 그 투자 물건들이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다 팔아버리면 너무 자기를 극단적으로만 몰면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매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타이밍은 좀 그러니까 하기가 좀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그쵸. 경매를 받든 뭐 그런 경우도 나 추후에 매도를 해야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 매도 타이밍을 또 봐야 될 수 있잖아요. 경매의 매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타이밍은요.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매수할 때부터 저는 매도 시기랑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놔요. 내가 이게 얼마가 되면은 매도를 하겠다. 근데 이제 전세 한 바퀴 그때는 임대차 3법이 없었으니까 전세 한 바퀴가 됐을 때, 즉 2년이 도래했을 때 내가 전세를 새로 놔야 될지 아니면 매도할지를 정하는데 그때 제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저는 매도를 했고요. 달성되지 않았을 땐 이제 무조건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2년 더 후에는 요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내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요거를 매도했을 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매도를 하고 다른 데를 투자를 하고 선택지가 없으면 그냥 한 바퀴 전세를 더 두고 그런 식으로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요. 물론 이게 올라서 뭐 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다른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매도를 이제 하신 거네요. 네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거나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는 거고 소유권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산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인플레 시대고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 큰 돈들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저는 손해라고 보고 자산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키워주는 네. 일반적으로 뭐 나 대신 일할 로봇을 만들어라 그런 식의 얘기를 뭐 작가분들이나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 대신 로봇을 만들어라는 건 월세 개념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월세를 창출하는 로봇보다 내 자산을 키워주는 로봇가 더 성능 좋은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직장인한테. 근데 크게 보면은 2년 동안 2,4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시세 차익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5천만 원을 벌면 매달 4천만 원, 400만 원씩 월세가 나는 거랑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을 매달 받냐, 한꺼번에 받냐에 대해서 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매에서도 꽤 많은 수익을 내셨고 성과를 내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근데 저는 일부에서 포인트를 제가 잡은 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크게